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반도체 100% 관세 삼성도 예외 없다. 트럼프의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 삼성이 꼬리를 내리고 기술을 통째로 넘겨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삼성이 대반전 카드를 꺼낸 겁니다. 미국 철수 검토. 그러자 곧바로 실리콘밸리 전체가 흔들렸어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까지. 오히려 백악관의 삼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도대체 삼성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 기업 하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스탠포드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마치고 인텔에서 8년간 일한 후 2018년에 제 회사를 설립했죠. 한국계 2세로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표였어요. 외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듯 했지만 정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한국이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발표 직후 7.2%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6.3% 폭락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 회사 사무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120명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우리 회사 매출의 65%가 삼성과의 협력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차세대 AI 칩 테스트 장비 개발 프로젝트는 연간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삼성에서 긴급 전화 왔어요. 제 비서 제니퍼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침착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김 사장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미국 내 신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겠습니다. 6년간 함께 일해온 박 부장님의 목소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 농담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박 부장님, 잠깐만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떤 약속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부장님과는 6년간 함께 일해왔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협력사들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데이비드, 엔비디아에서도 똑같은 통보를 받았어. 구글 담당자가 갑자기 회의 취소했어. 실리콘밸리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삼성이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삼성이 진짜 화났다는 신호였죠. 삼성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회사거든요. 모든 결정이 철저한 계산에 기반하죠. 그런 삼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협력사들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삼성 라인이 멈추면 우리도 끝이야. AI 칩 테스트 없이는 신제품 출시가 불가능해. 저희 회사 직원 12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에서도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들 역시 삼성과 깊이 얽혀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실리콘밸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에서 삼성 반도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간다며 아우성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삼성을 그저 훌륭한 파트너 정도로만 여겼어요. 기술력도 좋고 납기도 정확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협력사 정도로만요. 하지만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삼성은 이제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었어요. 미국 테크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외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터졌어요. 이건 미국을 구하겠다더니 결국 미국을 죽이는 발표나 다름없었죠. 미국을 보호한다면서 삼성을 건드렸으니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날 아침 실리콘밸리 전체가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구글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진 회의가 소집됐고 애플 쿠퍼티노 캠퍼스는 아침부터 비상등이 켜진 듯 분주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8% 급락했어요. 이 모든 기업들이 삼성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제가 운영하는 실리콘 테스트 솔루션즈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의 65%가 삼성과의 AI 칩 테스트 장비 개발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차세대 GPU 테스트 시스템은 삼성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와 완벽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우리 회사는 즉시 파산 위기에 몰릴 게 뻔했어요. 데이비드, 큰일 났어요. 제 최고 기술 책임자인 마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삼성에서 모든 기술 협력 프로젝트 중단 통보가 왔어요.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재검토한다고 하네요. 마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우리 회사에 합류한 천재 엔지니어였는데 처음 보는 당황한 모습이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터졌어요.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AI 칩도 삼성 메모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메타는 VR 헤드셋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신제품 출시 일정을 연기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구글의 움직임이었어요.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 칩의 핵심 부품 중 상당 부분이 삼성에서 나왔거든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AI 연산 능력이 삼성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글 검색도 삼성 없으면 느려질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까지 유출됐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쿼이아 캐피털에서 긴급 포트폴리오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들이 투자한 AI 스타트업 중 90%가 삼성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안드리센 호로위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율주행, IoT, 메타버스 분야 투자 기업들이 모두 삼성 의존도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야. 실리콘밸리 생태계 전체의 붕괴야.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제 동기인 브래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래드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였는데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대학 연구소들의 반응이었어요. 스탠포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삼성과 진행하던 공동 연구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UC 버클리의 반도체 연구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서 삼성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제 휴대폰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의 다른 CEO들, 투자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너가 한국계니까 뭔가 내부 정보 있니? 삼성이 정말로 미국을 떠날 생각인가?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펠로알토의 한 레스토랑에서 실리콘밸리 한국계 기업가들의 긴급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의 뿌리를 가진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야. 우리 정체성의 문제기도 해. 카카오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인 한국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미국을 떠난다면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된다면 양쪽 모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삼성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독점 보도한 내용은 실리콘밸리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거였어요. 데이비드, 이거 봤어? 제 파트너인 사라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라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투자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삼성이 진짜 게임 체인저를 꺼낸 것 같아.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기업 대응과도 달라. 삼성의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공개적인 성명이나 감정적인 반발 대신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오스틴에 건설 중이던 반도체 공장의 완공 일정을 2025에서 2027으로 2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보류된 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이 산호세에 계획하고 있던 AI 반도체 연구센터 건설도 시장 상황을 보고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연구센터는 구글,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AI 칩을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미국의 AI 반도체 개발이 최소 3년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낀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삼성 미국 법인의 김 상무에게서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신규 계약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삼성과 함께 개발하던 차세대 AI 칩 테스트 장비는 이미 70%가 완성된 상태였는데 이 프로젝트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아우성이었어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피땀 흘려서 개발한 기술인데 이걸 그냥 포기하라고요? 수석 엔지니어인 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삼성도 일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을 재편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실리콘밸리에서는 연쇄적인 충격이 이어졌어요. 애플에서 아이폰 16 시리즈의 메모리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구글은 픽셀 스마트폰의 생산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테슬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터 개발에 예상보다 1년 더 걸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클라이너 퍼킨스에서 AI 관련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없이는 AI 스타트업들의 실제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세쿼이아 캐피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데이비드, 이 상황을 어떻게 봐? UC 버클리의 재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첸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삼성이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트럼프가 완전히 오판한 것 같은데. 첸 교수님은 반도체 산업 전문가였는데 그분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탠포드 대학교의 발표였어요. 삼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미래 반도체 연구소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차세대 양자 컴퓨팅과 뉴로모픽 칩 연구의 메카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혁신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펠로알토의 카페에서 실리콘밸리 한국계 기업가들과 다시 만났어요. 분위기는 전날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제 농담이 아니야. 삼성이 정말로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 페이스북 출신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경제개발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 사장님, 주지사실에서 긴급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을 만나겠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삼성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경고장이었죠. 그리고 그 경고가 실리콘밸리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캘리포니아 주청사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지사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경제개발청장,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애플의 팀 쿡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뉴섬 주지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삼성이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한다면 우리 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직접적으로만 해도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젠슨 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지사님,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 차원을 넘어섰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개발에 삼성의 HBM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삼성 없이는 AI 혁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세계 최고의 AI 칩 회사 CEO도 삼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팀 쿡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80%가 삼성에서 나와요.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다 해도 최소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애플 같은 거대 기업도 삼성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순다르 피차이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 메모리 중 70%가 삼성 제품이에요.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모든 서비스가 삼성 반도체 위에서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이 빠지면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에 차질이 생겨요. 이때 제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쪽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이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뉴섬 주지사가 제게 집중했어요. 김 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와 별개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대안이 필요해요. 먼저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삼성과 직접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관세 정책과는 별개로 캘리포니아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제 제안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이 중국과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대안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벤츠와 차세대 자동차 반도체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졌어. 제 친구인 마이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크는 월스트리트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이 정말로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야. 더욱 놀라운 소식은 삼성이 일본의 소프트뱅크, 중국의 바이두와도 AI 반도체 공급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삼성을 밀어내자 삼성은 즉시 다른 파트너들을 찾기 시작한 거였죠. 이건 미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벤처 캐피털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안드리센 호로위치에서 삼성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그들이 투자한 AI 스타트업 중 95%가 삼성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투자가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가치가 하루 만에 30% 떨어졌어요. 세쿼이아 캐피털의 파트너인 제 지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 없이는 차세대 기술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날 저녁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삼성 충격과 실리콘밸리의 미래라는 주제였는데 300명 정원이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참석한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 없는 실리콘밸리가 과연 가능한가? MIT에서 온 반도체 전문가 교수는 충격적인 분석을 제시했어요. 삼성이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미국은 최소 10년 1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오히려 미국이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뿌리내린 실리콘밸리가 위기에 처한 것이 걱정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양쪽을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삼성 본사 방문을 결심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실리콘밸리 CEO들의 요청을 받고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삼성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니야. 실리콘밸리의 운명이 걸린 미션이야. 뉴섬 주지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삼성 디스플레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제가 탄 비행기 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삼성 기술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기술 강국이 됐구나.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뿌리의 땅에 온 감동과 동시에 실리콘밸리 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준 부사장님의 표정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김 사장님, 멀리서 오셨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 부사장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켜면서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넘겼다가 어떻게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1985년대 일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김 부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압박과 엔화 절상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일본이 개방 압박에 굴복한 결과가 뭡니까? 20년 만에 반도체 강국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2000년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디스플레이 기술을 일부 공유했죠. 당시 삼성과 LG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윈윈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TCL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습득한 후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뒤엎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기술 공유의 대가가 이겁니다. 협력 파트너가 경쟁자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 정책이 나왔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은 모두 전략 기술로 지정됐어요. 기업 간 협력도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김 부사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협력이 아니라 종속을 의미해요. 김 사장님도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해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건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 요구입니다. 김 부사장님은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중국 시장이 30%, 유럽이 25%, 동남아시아가 20%예요. 미국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삼성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에게 미국은 여러 시장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럼 미국과의 협력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협력과 기술 이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김 부사장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공동 연구개발, 기술 표준화, 시장 협력 같은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의 일방적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협력이라면 먼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김 부사장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지난 8년간 저는 삼성을 그저 우수한 협력사 정도로만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부사장님은 저를 삼성 기술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1970년대 무에서 시작해서 2020년대 세계 1위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계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자립과 독립의 역사였습니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기술은 물건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생존의 방패다. 김 부사장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미국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삼성에서 들은 이야기를 되새겼어요.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이유, 그들이 겪어온 아픈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원칙들 말이죠. 하지만 미국 현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첫 번째 전화가 그 심각성을 보여줬어요. 데이비드, 큰일 났어. 제 동업자인 마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테슬라가 모델 S 생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 삼성 메모리 없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다는 거야. 사무실에 도착하니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를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픽셀폰 생산량을 70% 줄인다고 했어요. 메타는 VR 헤드셋 신제품 개발을 아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게 삼성 반도체 부족 때문이었어요. 이건 재앙이야, 데이비드.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투자자인 사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벤처 캐피털들이 너도 나도 AI 투자를 포기하고 있어. 삼성 없이는 AI 혁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 후 며칠간 실리콘밸리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AM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퀄컴은 차세대 스마트폰 칩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인텔마저 서버용 메모리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탠포드 대학교의 발표였어요. 삼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차세대 컴퓨팅 연구소가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양자 컴퓨팅과 뉴로모픽 칩 연구의 메카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실리콘밸리 혁신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어요. UC 버클리의 반도체 연구센터 소장인 제임스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삼성을 단순한 제조업체로 봤는데 실제로는 기술 혁신의 리더였던 거예요. 우리가 삼성에게 배워야 할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더욱 심각한 건 정부 차원의 영향이었어요.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군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 중 상당 부분이 삼성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 이지스함의 컴퓨터, 심지어
핵잠수함의 항법 장치까지 삼성 기술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국가안보 문제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CEO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팀 쿡, 순다르 피차이, 젠슨 황이 공동으로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앨런 머스크도 트위터에 삼성은 미국의 파트너다. 적이 아니다라고 올렸을 정도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워싱턴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였습니다. 김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대통령 참모진이 한국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해요. 내일 워싱턴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지난 한 달간 일어난 일들이 영화 같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미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삼성 하나가 조용히 반발하자 세계 최강국 미국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한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재검토 결의안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우리도 재검토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건 한미동맹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선 거예요. 제가 블링컨 장관에게 말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으로서의 신뢰가 깨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하며 유럽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발표했어요.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다자 외교로 전환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의 새로운 발표였어요. 유럽연합과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반도체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유럽 고유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야. 제 친구인 브래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이 유럽으로 가면 실리콘밸리는 끝이야. 차세대 기술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어. 중국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아시아 기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자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민간 기업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움직였어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일 기술 협력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술 협력만큼은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아시아 기술 블록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고립되고 있어요. 국무부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이 다른 파트너들을 찾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을 다른 강대국들의 품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중견 강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걱정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종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미국 철수 본격 검토, 13조 원 투자 계획 전면 백지화. 이 기사를 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거든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뿐만 아니라 애리조나에 계획하고 있던 연구개발센터 건설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거였어요. 총 투자 규모만 1,000억 달러, 한화로 13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모두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이건 진짜 끝이야? 제 파트너인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삼성이 정말로 미국을 버리려고 해. 나스닥이 개장하자마자 폭락하고 있어. 실제로 시장 반응은 참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개장 30분 만에 6% 급락했어요. 애플은 12%, 엔비디아는 15%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완전히 공포에 빠진 거였죠. 삼성 없는 실리콘밸리라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삼성이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려던 자금을 중국으로 돌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했어요. 삼성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트럼프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삼성의 생존 전략이었는데 트럼프는 여전히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통령님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백악관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필수적이다. 일방적 철수 위협은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국회의 반응이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한미상호방 위조약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건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요.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한국이 진짜로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실제로 중국의 움직임은 재빨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했어요.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한다며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에너지 협력과 기술 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한국의 첨단 기술을 교환하자는 거였어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막혔던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EU와 한국 디지털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독점에 맞서 유럽과 한국이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자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의 움직임이었어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경제안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하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완전한 협력을 하자는 거였어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아시아 기술 블록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 언론에 유출됐어요.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때문에 캘리포니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직접 협상해서 기존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연방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텍사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레그 에벗 주지사가 삼성 오스틴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텍사스는 삼성의 영원한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실리콘밸리 한국계 기업가들의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구글 출신으로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가 말했어요. 미국인으로 살 것인지, 한국인으로 살 것인지. 그게 아니야. 제가 반박했어요. 우리는 양쪽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정책이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전환점이 온 건 그 주 목요일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이 공동으로 한국 리스크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글로벌 기술 패권도 잃는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의 GDP가 2.5% 감소하고 기술 혁신 속도가 최소 3년은 늦어진다는 분석이었어요. 이제 월가까지 나섰네. 제 친구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마이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투자은행들이 백악관에 직접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 실제로 월가의 압박은 강력했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재의 한미 갈등이 지속되면 연기금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만 15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더 결정적이었던 건 공화당 내부의 균열이었어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한국과의 관계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공화당의 거물급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이 폭스뉴스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갈등은 미국에게 손해라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했다는 소식이 워싱턴 포스트에 유출됐습니다. 심지어 국방장관까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트럼프에게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그날 오후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어요. 김 사장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오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 대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김 사장,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겠어요. 대통령님,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내 지지층들이 뭐라고 할지. 이 말에서 트럼프의 진짜 고민이 드러났어요.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정치적 체면을 더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님, 강한 리더십은 때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긴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이 방금 공식 발표했는데 유럽과 중국에 총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신 다른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먼저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를 비롯해 핵심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도 한국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떠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어요. 재무장관이 경제적 손실을 발표했어요. 삼성이 완전히 철수하면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3천억 달러,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GDP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방장관도 우려를 표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트럼프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양보가 아니라 전략 수정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거죠. 회의 끝에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한국과의 대화를 시작합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야 해요. 그럼 민간 차원에서 먼저 접촉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정부 대 정부보다는 기업 대 기업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국무장관이 동의했어요. 김 사장님이 다시 한국에 가서 물밑 작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됐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사실상 백악관의 비공식 특사로서 말이죠. 기내에서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미국의 변화된 태도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한국 방문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백악관의 비공식 특사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분위기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삼성전자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준 부사장님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부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처럼 냉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월가의 압박, 공화당 내부의 균열, 실리콘밸리 CEO들의 절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변화까지 말이죠. 미국도 이제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김 부사장님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봐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원하시나요? 먼저 관세 정책의 공식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을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김 부사장님의 말을 워싱턴에 즉시 전달했어요. 그날 저녁 화상회의로 백악관과 연결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3일 후 놀라운 소식이 터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과의 관세 문제, 재검토 지시라는 짧은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공식적인 정책 발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신호였어요. 그 후 일주일간 양국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한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했고,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방향성은 같았어요. 결정적인 변화는 2주일 후에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미국은 한국을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며 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반도체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중했지만 긍정적이었어요. 미국의 정책 변화를 환영하며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외교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의 반응이 가장 주목받았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건설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협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후 한 달간 구체적인 협상이 이어졌어요. 저는 양쪽을 오가며 세부 사항들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기술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이었어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형태로 협력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최종 협정 내용은 혁신적이었어요. 첫째, 미국은 한국을 반도체 분야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둘째, 기존 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어요. 셋째, 양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협정 서명식이었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도 민간협력위원회 대표로 참석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몇 달 전 강경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정치군사적 협력을 넘어 기술혁신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협정 발효 후 변화는 즉각적이었어요. 삼성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공장 건설도 원래 일정대로 추진하고 캘리포니아 연구센터도 예정대로 설립하기로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사흘 연속 상승했고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엔비디아는 20%, 애플은 15%나 올랐습니다. 삼성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시장 전체를 지배했어요. 벤처 캐피털들도 AI 투자를 재개했습니다. 이제 미래가 보인다며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섰어요. 스탠포드와 UC 버클리도 삼성과의 공동 연구를 재개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의 위상 변화였어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아시아의 기술 허브로 부상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협정 체결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장이 된 거예요. 양국 간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위기가 결국 한미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삼성의 조용한 반격이 미국 전체를 흔들었고 결국 미국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것도요. 지금까지 데이비드 김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본 한국 기술력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당당히 맞선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기술력과 위상 변화를 직접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신감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